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나흘 뒤 결정되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에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 선수 측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이 사건 집중적으로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궁금에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된 소식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이웅혁 교수, 박상희 교수,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장 기자, 황의조 선수 측과 진실 공방이 이제 피해자 측과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우선 이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의조 씨 측 주장에 대해서 피해 여성은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놨고 또 여성도 인지를 했다. 교제 기간에 이 촬영물을 함께 보면서 삭제하기를 반복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는데요. 네.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분명히 싫다고 했다는 황의조 씨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 변호사는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추가로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그런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통화를 하자고 합니다. 황의조 씨가. 통화하면서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벌속고 울고불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네, 피해자 측은 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제 동의가 없던 불법 촬영이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반면 황 선수 측은 휴대전화를 다 보이는 데 놨다. 이거 다 피해 여성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묵시적인 동의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은요. 예. 시대 촬영에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 자체가 황 선수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휴대전화였고 촬영 당시에도 이 피해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두고 촬영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이 상대 여성과 함께 봤다. 그리고 교제 중간중간에 이제 합의하에 영상 함께 보고 삭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촬영 이후에도 1년 정도 더 교제를 이어가면서 추가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뭐 해당 여성 측이 이제 명시적 합의가 없어서 불법 촬영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 상호 간에 이제 인식하고 서로 다 알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황 선수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을 좀 살펴보면요, 연인 사이에 아무리 성관계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언제든 우리의 그런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도 된다라는 허용 의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없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교수님. 일단 뭐 왜 했는지 왜 촬영했는지 일단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영상을 찍고 보여준 행위 이거만 봤을 땐 합의가 아니라 일단 영상을 찍었다 뭐 이런 통보로 일단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의를 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주 그 중요한 이번에 그 요체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 촬영물이 되느냐 관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휴대폰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 이것이 그 동의를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영상을 보여줬다.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역시 아니고요. 또 이것이 함께 봤다. 그것이 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 그렇다고 이제 그 봤을 때 이 황의조 그 선수의 이 방어적 측면에서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상황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예. 이것이 그 동의하고는 변론의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에 지금 불과하지 않겠느냐. 다른 맥락도 우리가 쭉 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피해자는 동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계가 지금 작동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동의를 했느냐의 여부는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별개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관 기자, 일단 피해자 측은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 이런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황의조 씨가 이 말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다.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이라는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마도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에 이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좀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뒤에 뒤늦게 메시지를 보내서 불법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일단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자신한테 황의조 선수가 자신한테 좀 유리하게 좀 남기기 위한 증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피해 여성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 과정 중에서 자신이 범행을 이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황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번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불법 촬영한 건 아니다라는 본인 입장을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당 분한테 조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연인 관계였고 정말 본인이 합의하에 했다라고 만약에 의뢰인이 주장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해서 일단 사과했다라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게 합의하에 촬영한 거라고 하면 본인도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객관적 물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조언을 변호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황 선수가 불법 촬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요. 어떤 처벌 일단은 받게 되나요? 일단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몰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황 선수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지만 만약에 이러한 뭐 촬영물에 대해서 누군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혹여나 이런 불법 촬영물을 보시게 되거나 소지해도 또 다른 형사처벌 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엄중한 처벌입니다. 이거 꼭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피해자 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황 선수한테 2차 가해를 멈춰라, 그만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사실 황 선수가 내놓은 입장문에 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좀 언급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 선수가 지금 입장에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 여성이 방송을 하는 기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는 이 여성이 방송도 하고 결혼을 한 기혼자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는데 이 나의 그 황 선수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출되고 또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서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여성 쪽에서 봤을 때는 2차 가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여성은 잘못한 거 없이 피해자인데 이게 방송을 한다 그럼 직업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또 기혼자다라고 얘기하면 가정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한테는 굉장히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황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황 선수로서는 좀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참아왔다. 내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성을 위해서 참아왔다라는 본인을 합리화하기도 좀 좋은 얘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너무 알려진 방송인이고 기혼이니까 사실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입을 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뭐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해, 2차 가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하나 좀 살펴볼 게 피해자 측이요. 이제 영상 촬영 및 유출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 피해자 측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재판부에서 유포자의 증거인멸 시도를 지적하면서 그럼 만약에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유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합니다. 뭘 보호하겠다고 했던 거냐면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 범죄 행위가 언급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이게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다른 사람, 다른 지인한테 유포하고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형량은 촬영과 유포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처벌이 될 때는요. 단순히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신체 부위나 이런 부분이 좀 경미할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지만 아무리 뭐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신체라고 해도 유포할 경우에는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황 선수가 뭐 제3자, 뭐 지인들과 사건을 이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라고 하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다른 피해자들의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까지 있다 이러면 황 선수에 대한 형량 굉장히 높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계속 수사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황희조 선수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궁금한데 어제 바로 입장문을 냈죠, 장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황희조 선수는 이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면서 촬영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취향을 제3자가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형과 형수는 황희조 선수의 많은 부분을 뒷바라지를 했고 황희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다. 형수와의 불륜이라든지 형제 간의 금전 다툼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황희조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서 고소를 추진한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억측은 삼가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박 교수님. 일단 뭐 별의별 추측이 많이 나와서 이런 입장문을 낸 건데 뭐 형수와의 금전 다툼도 아니고 불륜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굉장히 의문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큰 영상 유포를 한 사람이 형수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형수가 가장 가까이서 이 황 선수를 돌봐주던 매니저였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지금 이 형수가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혐의가 지금 입증이 되었다는 건데 지금 본인도 나는 절대로 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황 선수도 나는 형수를 믿는다. 이것은 형수의 소행이 아니라 어떤 전문 집단의 소행 같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해킹도 아니고 또 이 형수의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서 IP 추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검색했던 증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에서 진실이 무엇이냐. 계약의 문제냐 금전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떤 또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구속이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면밀히 밝혀져야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황희조 선수를 뭐 음해할 그런 의도도 동기도 없었다는 게 황 선수의 어떤 그 형수가 얘기인데 왜 사생활 유포 혐의 받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게 시작 자체가 이제 그 황 선수의 이제 고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경찰 수사가 특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경위로 특정이 됐는가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상컨대 예. 그 IP 이제 역추적을 했고 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결국은 형수가 이 유포자다 이렇게 특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상황, 즉 IP 역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 형수가 실제 또 검색도 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본인이 분명히 한 것이 이제 명확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이제 되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 유출이 되었고 해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증거는 이제 없는 것으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핵심적인 것이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형수의 본인의 휴대폰을 초기화를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본인 행위가 불이익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증거인멸을 스스로 이제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그 핸드폰을 막 초기화시키고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형수 자체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기망 정보를 이렇게 흘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나오는 대목인 것이죠. 일단은 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형수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결백하다 이런 걸 좀 믿는 입장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수사의 그 핵심이 과연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가족 간의 금전적인 분쟁은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그 황의조 선수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네. 이와 같은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목적 네.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응징하고 복수와 보복하려고 하는 목적. 통상의 법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네. 과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경찰이 이제 밝힐지 이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게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형수의 신빙성, 진술의 여러 가지 신빙성과 연동되어 있는 네.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이번 의혹이요 황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일단 축구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선수한테도 좀 약간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제 자신의 SNS에 자신의 사진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포함된 사진 여러 장을 이렇게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촬영 혐의로 피해자 신분인 황의조 선수 사진을 올리는 게 맞느냐, 사진을 수정해라 이렇게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강인 선수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강인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가 축구가 받은 축복 같은 선수인데도 와 이런 상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좀 꾸짖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네. 예.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한테 이번 황의조 선수 사건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뭐 피해자 2차 가해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 부분 지금 국민 여론이 민감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또 피해자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가대표 감독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좀 삼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클린스만 이 감독은 물론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축구를 하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추측성도 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선수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는 그러면 범죄만 아니면 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불법 행위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또 대응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양쪽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어쨌든 국가대표에게는 국가대표가 명예와 부가 따라오는 만큼 또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물론 워낙에 실력이 출중한 선수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는 배제하기가 참 어려운 선수인 것도 맞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뭐 선택이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황의조 선수 현재는 피해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 괜찮아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축구협회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무죄 추정 원칙 요거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국가대표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 협회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17조에 이 징계 및 결격 사유 징계 대상 상정에 대해서는 고의로 이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또 대표팀의 운영 규정을 위반 또는 이 훈련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의 규정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이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 또 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비행위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콜린스 감독과 같이 아직까지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로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과의 범죄 행위가 확실히 범죄인지까지 밝혀질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이 축구협회 운영 규정에는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냐 이것만으로도 국가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황의조 선수한테 영상 유포를 왜 했을까? 왜가 빠져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윷놀이를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장가희 기자, 이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다가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서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3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남성 A씨는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고흥군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A씨는 윷놀이를 하다가 B씨가 돈을 딴 후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상희 교수님, 일단 이거 보니까 이 사건이 근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의 경위만 보면은 굉장히 우발적인 어떤 사고 같은데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변사가 아니고 강력 사건으로 조사를 했어요. 강력 사건? 네. 왜냐하면 보니까 이 가해자인 A씨가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119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씨를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불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하던 차에 무슨 상황이 지금 밝혀졌냐면 이 가해자인 A씨가 이 피해자인 B씨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수령자로 본인의 이름을 넣었어요. 네, 그것도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2억 원 가량. 근데 이 B씨가 사실은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A씨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본인이 수령자로 하고 이러한 사고를 일부러 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경찰이 A씨를 체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맨 처음에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상당히 의심적인 사건입니다. 네, 말씀대로 뭔가 굉장히 수상한데 일단은 이 변호사님, 이 보험금 수령을요, 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이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보면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생명보험 가입시킨 다음에 그 생명보험금에 대한 수령자를 본인으로 지정을 해서 본인이 이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제3자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사건 사고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강력한 뭐 안 좋은 성범죄 이런 것 또한 5년 안팎 네. 이런 징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네. 때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가 35년형을 실제로 선고를 하면서 그 선고 이유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고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실제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뭐 피해 가족, 피해자의 뭐 유족들과 합의하려는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 피해자에게 오히려 지병이 있다면서 사망 원인을 유족 측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태도도 이제 재판부는 꼬집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게 보험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편취의 부분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나아가서 피고인의 본건 범행 누범 기간 중에 벌어졌다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수님, 뭐 윷놀이도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윷놀이는 윷놀이여야 되는데 어쨌든요. 윷놀이도 도박으로 한다는 것도 좀 참 신기했습니다. 네, 결국 뭐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전을 이제 거는 이런 행위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것이냐, 정말 형법적인 우위를 할 수 있는 도박이냐, 그 기준이 명료한 것은 이제 아니죠. 상당히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즉 그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도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판돈의 액수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지방 농촌 같은 경우 노인층에서 하는 그런 이른바 도박의 형태가 외관상 보이지만 판돈을 보게 되면 뭐 5천 원, 만 원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그
놀기 위한 함께 친목 도모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의율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일시적 오락이냐 도박이냐의 그 명료한 기준은 상당히 그 상대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윷놀이 또는 뭐 화투놀이 등을 통해서 노인층에서 갈등이 끔찍한 일로 진전되는 경우도 과거에도 왕왕 있긴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그 사이다 농약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서로 뭐 친목이 있음에도 그 이런 화투 윷놀이에서 무엇인가 감정적인 앙금이 생기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또 복수와 응징을 하려고 하는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일시적 오락은 오락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서로 간의 상호적 배려가 결국 도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말씀처럼 놀이는 놀이에서 끝내야 됩니다. 철륜을 저버린 남매 이야기인데요. 자, 장가 기자. 이번 사건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얘기입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창고에서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누군가 소리를 치는데요. 지나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창고 안에 있던 남성이 구조가 됐습니다.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로 온몸에는 화상은 물론이고요. 욕창까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지적장애 3급으로 친누나 A씨와 이 지인들에게 학대를 당해 왔습니다. 친누나 A씨와 남자친구 또 이 지인의 커플 총 4명은 이 B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덧셈 뺄셈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틀릴 때마다 폭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스팀 다리미로 입술, 볼, 허벅지 이런 데를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니까 이 몸이 당연히 짓무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런 B씨에게 또 더럽다면서 B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 친누나와 이 친누나의 지인들 왜 B씨를 이토록 가두고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 이 정부의 지원금을 노렸습니다. 아, 얘기 들을수록 너무 처참하고 참 잔혹한데 이 얘기 저희가 다루려고 했더니 저희 제작진에서 드라마 더글로리가 떠오른다, 뭐 현실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교수님, 친족 간의 이런 범죄는 뭐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일단 이 행위 자체가 정말 그 반인도적 범죄 같은 이런 외관을 이제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형법의 규율에 의하면 소위 그 특수 상해, 그다음에 그 특수 중감금. 근데 그 형량 자체가 사실상 10년 이하, 뭐 7년 이하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정말 그 느끼는 그만큼의 가중해서 중형을 정말 마음적 심정으로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재판부 그 입장은 정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이 상처를 남겼다. 왜냐하면 지금 화상을 입어서 이식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계속 흔적은 남을 테고요. 더군다나 가장 보호를 해야 할 누나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데서는 정신적인 상처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혐의 자체는 지금 2가지 그 혐의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도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렇게 설파를 했지만 뭐 현실적인 이 입장에서는 뭐 4년, 5년 남짓이 아닌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에서는 좀 법감정하고 괴리가 있는 그러한 이 기율이 아닌가 뭐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뭐 판결 4, 5년 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피고인들이 뭐 가해자들요? 뭐 항소심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은 4년에서 5년 사이의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검찰도 피고인들도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보긴 어렵다. 감형해줄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야, 이 피해자의 심적 고통, 뭐 지적장애라고 뭐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처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적장애 3급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적장애 3급은 IQ 한 50에서 70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으면 본인의 생활을 병원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누나는 이렇게 이 피해자를 학대했는데 그 전에 어머니, 친엄마 역시 이 피해자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아이의 그 보호자는 내가 아니고 그 누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하게 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충분히 그 보통 가정에서는 지적장애 상급이면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인의 가족 다이나믹이 이 한 명의 피해자를 너무나도 잔혹하게 학대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모두 응당한 처벌받기를 다들 아마 같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택가에서요. 또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시민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이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행인을 흉기로 위협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공격해서 중상을 입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자정이 될 무렵 A씨는 제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로 위협하고 따라가다가 또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A씨 집을 찾아왔는데요.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서 휘두르면서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테이저건을 쐈는데 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전기침이 뚫지를 못해서 곧바로 제압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저는 테이저건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성공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네.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와 같은 역효과를 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게 그 전극 침을 이렇게 발사를 해서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일정한 행동을 멈추는 것인데 피부에 이제 꽂히면서요? 네. 그런데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파카라든가 두꺼운 잠바를 입다 보니까 사실상 오히려 자극을 시키거나 오히려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네. 겨울에 이를테면 사용하는 것에 한계를 인정을 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로 여름철이라든가 날씨가 따뜻한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겨울에 저와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예견 가능함에도 무엇인가 적절한 다른 대안 조치를 경찰청 등에서 준비를 못한 것은 또 아니었던 것인지 네. 뭐 그런 시각도 한번 가져보면 또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일단은 영상만 봐도 되게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인 게 보이는데 네. 경찰관 저희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사실은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압하던 경찰관 중에 한 분이 얼굴을 60바늘 이상 지금 60바늘. 꺼내는 굉장히 중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양팔도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특공대가 투입하고 나서야 이게 좀 진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남성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네, 지금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간 지금 약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으라고 가족이 얘기하면 저거는 독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편집적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현병이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약을 챙겨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공격성도 너무 높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약을 챙길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권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굉장히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뭐 현장에서 권총 사용하라, 뭐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맞습니다. 실제 대치되는 상황에서요. 경찰이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는데 피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최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양손에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고 양손과 발을 묶었는데 그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국가에게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으로 갔지만 만약에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면 경찰 개인이 혼자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 비용도 혼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법률 지원이 좀 부족해서 경찰관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또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러한 치안 문제가 정부의 주요한 어젠다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그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총기에 관한 뭐 이야기도 해보면 그 대통령이 사실 그 경찰관 1인 1권총을 소지하라라고 해서 예산을 뭐 300억 이상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찰이 총기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테이저건이 아니고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이 더 타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송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면책 조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을 안 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1년에 한 총을 쓰는 그 횟수 자체가 5건이 남짓이 안 돼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 총기 휴대보다는 실질적인 물리력 사용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쇄신과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치안 대책이 총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조현병 환자를 그 포함해서 사회적 그 외톨이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강제적이라도 정신과적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가, 또는 외톨이의 청년들에게는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 등도 사실 이른바 그 외로운 외톨이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네. 우리는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안은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상당한 경찰관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잠시 뒤에는요, 정치권의 핫한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여기 한방눈이 내리는 날 아주 특별한 외출에 나선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펭귄인데요. 원래는 중국 하얼빈의 수족관에 있던 녀석인데 절기상 소설을 맞아 소피아 성당 앞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앙증맞은 배낭을 메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치명적인 귀여움을 보니 이 친구 슈퍼스타의 자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픽입니다. 러시아 여배우가 위문 공연 중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습 순간이 담긴 영상입니다. 포병의 날 기념 공연을 하던 여배우 맨시크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황 하는 폭발음이 울리고 공연장은 이내 암흑에 치닫습니다. 이 공습으로 그녀와 함께 목숨을 잃은 러시아군은 20여 명, 부상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의 참상,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착잡한 심정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가 뇌종양 수술 1년 만에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한 교회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소식을 전한 윤석화 씨, 항암 수술로 인해 앞니가 모두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주치의와 상의해 항암 치료보다는 자연 치유를 택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안 빼고 건강해요 라며 긍정적으로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지어봤는데, 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서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논란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다시 한번. 일단 본인이 국민들에게 좀 사과하고 네. 좀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총선에 국면이 바뀐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저희 당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말 조심해야죠. 네, 이 최강위원 전 암컷 발언 때문에 후폭풍 맞느라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연일 진땀인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 일부 친명계에서는 대체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부적절한 행실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에서의 불명확한 권한 배분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공식 사진 화보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사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어떤 단순히 증오감, 그냥 밉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모든 게 밉다라는 식의 어떤 증오감만으로 어떤 그 증오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이게 그리고 역지사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부인, 자신의 딸, 자신의 어머니에게 누군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그런 자리, 북콘서트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암컷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게 된다면 유쾌하신가요? 그래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절대.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 본인께서 저는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이 아무도 그렇게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입장 표명하시는 게 맞고요. 옆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맨날 뭐 어떤 특정한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이겨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과 입장 밝혀라 이런 의도인 거 아시고요. 일단 어쨌든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그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오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던 사이라서 결정하는 게 정말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서 왜 자기 검열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걸 얘기를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어제 얘기했는데 결국 조금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밤중에 뭐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서 민영배 의원이 뭐 조선일보가 기준이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동석 전 장관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맞지 않는 눈을 찌푸러뜨리게 만드는 정말 이런 모습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굉장히 이 엄호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서도 분명히 이 갈래가 나뉜다고 봅니다. 한쪽 갈래는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 있으실 테고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바른 말 하는 분들만 징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런 분들과는 이제는 차단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더 한 번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진짜 자제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강욱 의원의 그 전 의원의 이런 모습에 저는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6개월 당원권 정지뿐만 아니라 더 강도 높은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당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주원 원장님, 일단은 민영배 의원이요 해당 발언이 뭐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자신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당사자인 최 전 의원도 그렇고 다 같이 있던 분도 그렇고 뭐 사과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왜 무슨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본인들은 개딸들만 좋아하는 말만 하면서 할 겁니까 앞으로 정치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당은 쪼그라든다니까요. 이미 봤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정말 총선 폭망을 할 때 태극기 부대가 주가 됐었어요. 태극기 부대에 둘러싸여가지고 밖에서 어떤 상식적인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어떤 폭망한 사례를 봤으면서도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민주당 배가 불렀구나. 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겼으니까 니들이 또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오만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민영배 의원도 그렇게 뭐 내가 무슨 잘못인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 어찌 됐든 간에 뭐 진위를 다 떠나서 네. 어떤 이유 여하를 다 떠나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아 그 부분 내가 본인의 또 북콘서트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네. 본인께서도 유감 표명하신 게 맞고요. 또 민영배 의원은 뭐 그 의원 단톡방에서 나왔던 것들이 왜 언론에 이게 유출이 되느냐 예. 이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세요. 유출한 게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 본인의 인식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본인의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참 뭐가 진짜 앞뒤가 맞는지 좀 선후를 잘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건 경고는 했지만 네. 뭐 최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뭐 비하 발언에 대해서 뭐 사과 같은 건 사실 안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홍인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뭐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당의 여성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발하다 보면 당에 또 분란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홍익표 원내대표에서는 뭐 그럴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저렇게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여성 의원들이 뭐 말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는다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적극적으로 여성분들이 나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해요. 이게 공천을 앞두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도 높게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막말 같은 것도 이제 공천에 관련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뭐 점수를 깎겠다 이런 얘기 방금 발표한 것 같아요. 네, 뭐 당에서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공천 심사의 기준으로 넣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느껴질 만한 평가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막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천에서 저는 뭐 과감하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정말 저는 전재수 의원의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던데 정말 네. 부산에 있는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골목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어떻게든 그래도 잘한다 민주당이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이런 말 한마디면 사그리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가 돼야 되고 PK 지역에서 더 확장을 해야 되고 TK 지역도 어떻게든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권 정당, 호남 정당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정말 험지에서 뛰고 있는 분들, 원외위원장님들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절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했다 이런 생각 절대 못 하실 겁니다. 이 발언을요 다음 주에는 좀 전해드리지 않기를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나만 빼놓고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얘기인데 이 의원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여기 소속인데 이 특위위원들이 지난 8월이죠.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등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이 의원이 못 갔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유럽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위원장과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사람.
야, 이 같은 당 특위 위원장한테 뭐 저렇게 항의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동석 행정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어땠을까? 저는 약간 그 헛웃음이 났어요. 정말 아쉽다는 그런 웃음도 났는데요. 이게 사실 같은 당에서 저렇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수진 의원님이 실제로 내가 정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이걸 배우고 싶었다. 그런 마음에서 했기를 바라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왜 나는 안 데려갔냐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서운했나 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갔다 온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공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갔다 왔으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다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 이수진 의원도 저런 발언을 안 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서운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비춰지기도 하는데 서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굳이 공개된 저렇게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하실 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네. 따로 저는 위원장께 항의를 했었어도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보니까 빼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간사들,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뭐 그냥 공무원 한 분 갔다 오셨다고 해요. 뭐 그렇게 뭐 허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소속 특위위원들을 다 동반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예산이 딱 그만큼밖에 없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5천만 원 내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런 자리에서 굳이 필요한 질문이었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짚어봐.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 러브콜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 상당히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인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빨리 와서 당 변화에 도움을 주고 우리 당이 표준을 쓰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면 진짜 구국 1등 공신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의 승리를 견인하고 이끌어내면서 그 시너지로 당에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히 두 장관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원희룡 장관님께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틀 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현재 울산에 도착했답니다. 이 행사 때문인데 도역을 돌면서 일단 공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동석 현 장관 일단은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기대감이 정말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나도 지금 선전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 승리를 목표로 해서 이제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판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아주 핫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뭡니까? 네, 바로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천 계양을 해 뭐 나가고 싶다 이제 네. 이런 뭐 의지를 이렇게 표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예측입니까? 네, 예측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금 대권 주자로서 1, 2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대권 전에 정말 총선에서 대권 주자 1, 2위가 붙어보겠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사 출신으로서 성실히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1, 2위 이런 신분이 붙게 되면 진짜 대선을 망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도권 선거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흥행을 이끌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종합하면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뭐 나설 것이라는 얘기 많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계양을 해가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바람이신가요?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이건 또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전 위원장은 이 얘기 어떻게 드셨어요? 흥행 가능성이 있다고 카드긴 보십니까? 최대 흥행 카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양당에 다 해가 되는 카드죠. 해가 된다고요? 양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 출마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나타내는 효과가 뭐예요? 전국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게 여기 있는 계양을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 둘 다 거기서 진짜 머리채 잡고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 다 전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정말 그렇게 성사가 된다면
내년 총선 제1의 흥행 빅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한동훈 장관이 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원희룡 장관 얘기 나올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붙어야 되냐, 이 비례대표로 가서 전국 흥행을 이끌어야 되냐, 이런 고민. 실상 뭐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또 내년 차기 대권 후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당에서. 그러면 총선을 이긴다 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다 손 치더라도 임기를 다 마치지를 못하세요. 임기 1년을 놔두고 그만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자리가 굳이 필요가 있으실까? 원내에서 뭐 지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건 있지만 당대표 이후에는 어차피 대권 행보로서 한다면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뭐 역할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은 네. 뭐 그래도 원내에서 있으면서 그런 어떤 지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대권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야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출마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글쎄요. 뭐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하면 뭐 쌍수 들고 반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이제 이후부터 계속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총선이 아직인 상황인데 대권 얘기 방금 해주셨는데 일단 야권에서도 한 장관 견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장관한테 이제 5천만의 언어 꿈도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동석 행정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는 거죠. 제가 볼 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한동훈 장관을 더 키워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앞서서 더욱더 이런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계속해서 수도권 출마, 뭐 비례대표, 뭐 강남 출마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결국에는 대권 주자로서 대권의 포부를 꿈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인천 계양을 출마라는 거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상대가 무섭다 보면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정치의 관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계양을 출마, 수도권 출마, 비례대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양을 출마가 가장 유력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엔 1월 수도권 출마설 얘기하셨었는데 그걸 구체화시켜서 인천 계양을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은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5천만의 언어 꿈도 크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찌 보면 각 문재인 정부의 2인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2인자, 네, 2인자로서의 견제이기는 하죠. 예. 저는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정치적 견제이기도 하고요. 뭐 임종석 지금 전 비서실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떤 한동훈 장관이 이제까지 보여준 거에 비해서 어떤 정치적 꿈은 목표는 굉장히 커 보인다 이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비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동훈 장관 아직 정치인에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직은 우리가 그 상장 전에 비상장 주식이죠. 상장 전에 비상장 주식인데 이 공모가가 지금 얼마일까? 지금 공모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만약에 상장된 뒤에 폭락을 할지, 상장된 뒤에 더 떡상을 할지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혁신위원 얘기도 지금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 나와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천 계양을 얘기 나와서 좀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